얼마 전에 직장 생활을 모두 마치고 은퇴한 60대 남성입니다. 최근에 너무 큰 고민이 생겨서 밤마다 잠도 못 자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인지라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가난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는 열심히 농사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집에 비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풍족한 삶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했습니다. 특히나 저 때는 형제가 네다섯 이상인 집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저도 무려 형과 동생 통틀어서 형제가 5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6명 중에 둘째였죠. 안 그래도 버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돈이 들어가야 할 일은 많다 보니까 자연스레 저희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부모님은 물론 형이나 동생들도 어쩌다가 밖에 나가서 맛있는 게 생기면 다 가족 주겠다고 어떻게든 여러 개를 챙겨오기도 하는 등 적어도 가족에는 돈독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족끼리 사이가 좋아도 저는 내심 주변 다른 친구들이 주말에 고기 먹었다 혹은 아이스크림을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게 너무 부러워서 부모님한테 땡깡을 부린 적도 많았습니다. 제가 둘째이기는 해도 다른 아래 형제들에 비해서 철은 엄청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제가 때를 쓸 때마다 곤란한 표정을 짓고는 하셨죠. 만약에 맛있는 걸 사준다면 저만 줄 수는 없기에 다른 형제들이 먹을 것도 다 사줘야 하는데 저희 집은 그럴 가정 형편이 안 됐으니까요. 나중에 저도 머리가 크고 나서는 제가 당시 했던 행동이 얼마나 철이 없고 부끄러운 짓인지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언젠가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절대 내 아이들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못 입는 처지로는 자라지 않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한 번도 저희에게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혼을 낸 적도 없었고, 인간적으로 정말 좋고 존경할 만한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지만, 냉정하게 보았을 때 저나 형제들이 다른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힘들게 살아왔던 것은 맞으니까요. 아무리 부모님이 좋고 형제들과 우애가 돈독했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게 사람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희 집은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첫째 형도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을 했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안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당시 시골에서 쭉 살아가고 있을 때에는 주변 이웃집 농사를 도우면서 품삯을 얻어가게 됐고, 나중에 서울에 올라오고 나서는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이 되어 여러 가지 최대한 시간을 쪼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솔직히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그 일을 구하는 사람들은 많다 보니 조금만 실수를 해도 잘리기가 일쑤였는데, 갑자기 예고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그만큼 금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안 잘리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한테 일을 맡기셨던 사장님들은 저보고 "어린 나이에 어쩜 이렇게 일을 싹싹하게 잘해?" 라며 칭찬 일색이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아르바이트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몇 시간마다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일을 한다는 게 점점 힘에 버겁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사람이 똑같이 1시간이라는 거리를 간다고 하더라도 버스나 지하철, 택시를 타고 한 번에 가는 거랑 이것저것 갈아타면서 가는 거랑은 육체적으로 느껴지는 피로도가 다르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의 최우선은 일단 나를 채용해서 일을 써주는지 안 써주는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일을 하러 오라고 하는 곳엔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갔죠.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나면 그에 맞는 보상이 들어오고, 이 돈을 통해서 저도 먹고 살고 가족들한테도 조금이나마 보낼 수 있다는 것에서 큰 위안을 얻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가니 이제는 그런 정신적인 만족도로는 회복이 안 될 만큼 몸으로 느껴지는 고통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가 했던 일들은 모두 몸을 쓰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언제가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니 무슨 일을 하는데 이렇게 몸이 다 망가졌어요. 아직 나이도 어린데 라고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번 돈이 다 병원비로 나갈 뻔했죠. 아무튼 그렇게 한번 크게 아프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일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딱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이제 나이도 제법 성인이겠다. 제대로 된 회사를 구해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때부터는 이력서를 넣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취업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죠. 물론 요즘 젊은 애들이 취직 걱정을 하는 것만큼 취업난이 강한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골에서 배운 것도 없이 서울로 올라와서 해본 거라고는 몸쓰는 잡일밖에 없는 젊은이를 채용해줄 회사는 많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일명 엘리트 코스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 졸업한 사람들을 더 쳐줬기 때문에 한마디로 저처럼 일자무식한 남자가 자기네들 회사에서 한몫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수많은 이력서를 넣어보았고 수많은 서류 탈락을 경험했어요. 이렇게 영원히 잡일만 해야 하는 팔자인가 싶어 고심하던 찰나에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서류를 넣었던 곳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이 면접 장소에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보여주겠다는 일념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어요. 당시의 면접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회사 대표님과 1대1로 면접을 하는 거였는데 당시 정말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한다면 하는 놈이라는 것을 열심히 피력했습니다. 제가 4년간 한 아르바이트가 수십 가지가 넘는다고 하니까 대표님이 놀라던 얼굴이 선명하네요. 지금 생각하면 조금 부끄럽지만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성실함과 인간성을 드러내면서 최대한 동정심을 유발하자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리고 집이 얼마나 가난했으며 지금도 저를 비롯해서 다른 형제들이 열심히 돈을 벌지 않으면 생계가 힘들다는 점까지 은근슬쩍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 대표님은 그런 저의 열정이 마음에 든다며 저를 채용하였고요. 허나 예상은 했지만 회사 생활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다른 직원들은 이미 회사에서 몇 년 이상 근무를 하기도 했고 회사 업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알고 있었는데에 비해 저는 너무 배운 게 없다 보니 기본적인 거를 익히는데도 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대표님이나 다른 직원들이 이해심과 배려심이 많아서 제가 일을 못해 혼난 적은 한 번도 없긴 했지만 제 스스로가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정당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건데 저만 언제까지고 초보자에 머무르면서 월급을 받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를 가르치겠다고 다른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이 퇴근한 뒤에도 혼자 회사에 남아 매일같이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어요. 뭔가 제대로 회사에 취직을 하고 나니 진짜 제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몫을 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의 발전을 위해 시간을 쏟는 것이니 그만큼 그 시간을 견딘다면 제가 나중에 다른 회사에 가더라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다짐이 무색하게 저는 첫 회사에서만 무려 30년을 일했습니다. 은퇴를 한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어떻게 그렇게 오래 일할 수 있었는지 신기하기도 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오래 일하지는 않고 금방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 때는 저처럼 한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에서 있을 수 있을 만큼 쭉 있다가 은퇴를 하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제가 다녔던 회사, 특히 대표님에게 고마운 것이 정말 많습니다.
애초에 별 볼 일 없는 저를 회사 직원으로 뽑아준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일을 할 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가장 많이 도와준 것이 대표님이기도 했고, 일적인 것 외로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해준 것도 대표님이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한 10년 정도 일했을 때였죠. 당시 저는 30대 중반이었는데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여자랑 연애 한번 못 해본 수총각이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바쁜 와중에도 어떻게들 그렇게 시간을 내고 기회를 잡는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자주 연애를 하고는 했는데, 그에 비해 저는 어머니를 제외하곤 여자를 마주친 일도 손에 꼽았죠. 그리고 이런 사실을 저희 대표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대표님이 보기에는 아무리 바빠도 젊은 나이에 연애 한번 못하고 있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저에게 대뜸 "선 한번 볼래?" 라면서 제의를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지금 여자 만날 여유도 없고 저 살기가 너무 바쁘다고요. 하지만 제가 거절을 하고 나서도 대표님께서는 은근히 눈치를 주면서 제가 본인이 주선한 선자리에 나가기를 계속 바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루 만나는 것 정도는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알겠다고 하고 약속을 잡고 나갔습니다. 근데 정말 사람 사는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분명 한 번만 보고 안 만나기로 다짐을 했던 여자가 제 아내가 되었거든요. 분명히 사는 게 바빠 연애를 안 하기로 했었는데 대체 언제 그랬냐는 듯 저는 어느새 아내와 애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쩐지 지금 아내와 사귀지 않으면 제 인생에서 이런 여자는 다시는 못 만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연애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대표님에게 전해드리자 대표님은 마치 본인의 일인 것처럼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둘이 잘 어울릴 줄 알았다니까. 오래오래 사귀고 나중에 결혼도 해." 말이 씨가 된다는 게 정말일까요? 저는 아내와 약 3년 정도 사귄 뒤 대표님의 말대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표님이 축의금을 엄청 두둑하게 넣어주셨어요. 대표님은 자신이 연결해준 두 사람이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에 굉장히 감격하신 것 같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였고, 저는 예전보다는 꽤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되니까 회사에서 직급도 올라가서 월급도 남부럽지가 않았고, 저희 가정 형편도 다른 형제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꽤 괜찮아져가지고 이제는 저 사는 것만 신경 쓰면 되더라고요. 아이를 낳아도 어렸을 때 제가 느낀 것처럼 자식이 부족한 환경에서 자라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와 아내는 임신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았지요. 처음 아들들을 키울 때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저는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이나 다정함이 너무도 당연해서 저한테 부족했던 것들만이 더 크게 보였고, 그거에 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애들을 낳아서 부모님이 되어 보니까 그렇게 꾸준하게 사랑을 주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저는 둘만 낳아 기르는 것도 힘든데 심지어 저희 부모님은 저를 포함해서 6명의 아들들이 있었으니 더더욱 힘드셨겠죠. 하지만 한 번도 그런 티를 내지 않고 어떻게든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셨다는 것을 저는 무려 20년이 지나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둘을 키우다가 힘들 땐 제 부모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부모님은 더 힘들었는데 내가 이 정도로 지치면 안 되지, 라고 마음을 다잡으면서요. 그렇게 돈을 벌면서 다정한 아빠로서의 노릇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게 아들들한테 보였는지 다행스럽게도 제 아들들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결혼까지 한 상황이죠. 결혼은 둘째가 먼저 했는데 처음에 며느리 될 사람을 인사시키고 싶다는 말을 했을 때 너무 놀랐던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나와 아내의 품을 떠나는구나에 대한 미묘한 감정도 있었고, 한편으론 홀가분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둘째가 저와 아내한테 며느리 될 여자를 인사시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도 결혼을 하고 싶다며 자기가 사귀는 사람과 같이 인사를 드리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형제 아니랄까봐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하려는 게 웃기기도 했네요. 마침 있는 아들들이 다 결혼한다고 분가를 생각하고 있다 보니 저도 아내와 같이 서울에서 벗어나 다시 제가 예전에 살던 것 같은 시골로 귀농을 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내도 일 때문에 서울에 올라오긴 했지만 본래 시골 출신으로 저처럼 옛날에 살던 곳을 그리워하던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록 원래 살던 고향과 같은 곳은 힘들겠지만 적당히 물 좋고 자연 좋은 지역을 찾아 거기서 우리끼리 오손도손 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마침 은퇴를 했고 아내와 둘이 살 돈 정도는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리저리 알아보면서 조금 더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들들은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 다니겠다. 그리고 곧 예쁜 며느리랑 결혼도 하겠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책임은 다 했으니 이후의 삶은 아들들의 몫이고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아들들에게 예전만큼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지금까지 젊을 때는 내 부모님을 위해 조금 나이가 먹고선 내 아이를 위해 살아왔으니 이제는 저도 욕심을 좀 챙겨 저와 아내만을 위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아내와 지방으로 갈 궁리를 하는 동안 아들들은 결혼을 했고 둘 다 신혼집은 제가 당시 살고 있던 집 근처로 잡았습니다. 아들들은 나중에 시골 가서 사시더라도 어쨌든 지금은 서울에 살고 계시니까 여기 있으신 동안에는 최대한 많이 찾아뵙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어찌 고맙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아들들이 갑자기 자기 삶을 찾은 것에 대해 적적한 감도 있었기 때문에 귀농을 하기 전까진 아들들과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가족끼리 정말 왕래를 많이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며느리들 역시 저희 집에 오는 걸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심 며느리들 입장에서 시댁에 자주 가는 것은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들한테 집에 올 때 그 며느라가 데려오지 말고 너만 와라. 아무리 나랑 네 엄마가 잘해준다지만 며느라가 입장에서는 시댁이 아니냐. 명절 때도 굳이 안 와도 되니까 그냥 전화 정도만 하라고 하고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말라고 전해라. 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아버님, 남편한테 다 들었어요. 저 빼놓고 집에 오라고 했다면서요? 저는 아버님이 좋은데 아버님은 아니신가 봐요. 라고 너스레를 떨었죠. 첫째 며느리나 둘째 며느리도 자진해서 저희 집에 오자고 할 정도로 참으로 심성이 고왔습니다.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후 저는 생각지도 못한 것을 목격하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시 바깥에 볼일을 보러 나갔던 날이었어요. 근데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첫째 차가 보이더라고요. 아들들 차는 번호가 쉬워서 외우고 있었는데 몇 번을 곱씹어봐도 첫째 아들 차가 확실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말도 없이 저를 보러 집에 온 줄 알고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하려고 했죠. 근데 마침 아들이 주차한 곳에서 아주 조금 떨어져 있는 편의점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직접 가서 말을 걸려 했는데 순간 보이는 풍경에 멈칫했습니다. 아들이 어떤 여자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는데 저는 볼 것도 없이 당연히 첫째 며느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눈에 들어온 여자는 첫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첫째 옆에 있는 여자를 보고 눈을 계속 비벼가며 몇 번을 다시 확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지 하늘이 노랗게만 보였죠. 첫째 아들과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있던 여자는 다름 아닌 바로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평소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첫째 아들이랑 둘째 며느리가 친밀하게 교류하는 것은 단 한 번도 못 봤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이런 곳에서 서로 허리에 손을 감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돼 순간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봐서는 안 될 장면을 목격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던 첫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는 바로 인근에 있던 모텔로 들어갔어요. 대낮에 가족끼리 바람이나 모텔이라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꼴을 보고 어떻게 집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번이고 상황을 곱씹어 보고 있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봐도 정황상 첫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가 불륜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미 한 가족이 된 사이끼리 바람은 필 수가 있는 건지 제 상식선에선 납득이 되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내나 둘째 아들 그리고 첫째 며느리한테 이야기하려 했지만 섣부르게 했다간 셋 다 충격만 받고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저만 알고 있긴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운명일까요?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솔직히 굉장히 두렵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아내도 며느리들도 다 웃고 있는데 저만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말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너무도 행복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문제없이 행복할 수 있는 순간들이 제 말 한마디로 인해서 모두 깨질 것 같아 무서움이 정말 큽니다. 대체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최대한 상처 없이 모든 사건이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도저히 아무런 방안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를 불러 조용히 이야기해볼까 싶기도 한데 한편으론 그것도 문제가 많을 것 같아 섣불리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사태를 최대한 현명하게 끝낼 수 있을까요? 제 머리로는 답이 도저히 나오질 않네요.